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대한민국 강원도의 어느 곳, 유럽에서 왔던 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성은 이내 정신을 잃고 맙니다. 과연 이 20대 유럽 아가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출신 29살 레아 밀러라고 합니다. 저는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예요. 저는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스위스 출신인 만큼 자연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의 콘텐츠에서는 주로 자연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방문한 한국의 설악산에서 촬영한 영상 하나가 큰 관심을 얻게 되었고, 저는 순식간에 인기 인플루언서 반열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계기로 제 오랜 꿈이었던 책 출판까지 준비하게 되었죠. 살다 보면 인생을 바꿔줄 기회가 꼭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과의 인연이 제게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 SNS에 스위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어요. 스위스는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이 담긴 곳이잖아요. 알프스의 웅장한 설산과 에메랄드빛 호수들, 넓은 초원과 그 위를 거니는 소들까지, 스위스산 고급 와인과 함께 곁들이는 치즈까지, 이 외에도 수많은 소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정하는 소재는 바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산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마테오 호른이라는 산을 좋아했어요. 피라미드 모양의 독특한 모양의 산인데 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르기가 매우 까다로운 위험한 산이라서 산악인들에겐 꿈과 같은 산이죠. 그러나 저에게만큼은 너무나 익숙한 산이었어요. 저는 마테오 호른이 위치한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알프스 산맥을 오르락 내리락 했고 당연히 마테오 호른을 오른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험준해서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나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산 좀 탄다고 말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산을 좋아하는 것과 산악관리인으로 일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저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산에 틀어박혀 있는 건 제 성미에 맞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기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여러 게시글을 올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좋아요 하나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얼굴이 안 예뻐서 그런가?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조난 상황이라도 연출할까? 와 같은 위험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던 그때 한 산악인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40, 50대의 파이어족으로 구성된 분들이었는데요. 파이어족은 은퇴 후에 필요한 생계비를 모아 경제적인 독립을 한 뒤 이른 은퇴를 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난 파이어족 어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산을 오르는 분들이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 꽤 오랫동안 체르마트에 머무셨죠. 그래서인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제가 가장 자주 가는 펍에서 자주 보이셨는데요.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저의 SNS를 보여드렸고 저를 산을 좋아하는 여행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중에 SNS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분은 제 게시글을 보시더니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을 캐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주신 조언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냐는 것이었어요. 스위스와 알프스는 너무 유명하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산을 소개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소재를 추천해 주겠다면서 최근에 다녀왔던 국가 중 가장 좋았던 나라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한국의 자연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들어는 봤지만 한국이 산이나 자연으로 유명한 나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연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아시아 국가 중 굳이 한 나라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국이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래도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은 만큼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은 도시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여행 SNS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SNS에도 관련된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한국 여행과 관련된 여행 게시글은 전부 도시적인 분위기였어요. 거대한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이나
높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과 같은 모습이었죠. 산과 호수, 온천이 있는 체르마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른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산이 얼마나 멋있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산들은 뭔가 달라. 여기 있는 마테오 호른도 멋지지만 한국산 그에 못지않은 매력이 있지. 특히 설악산이라고 화강한 바위들이 솟아있는 모습들은 아주 웅장해. 곳곳에 솟아있는 봉우리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볼거리가 많은 산은 처음이었어. 모든 산들이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산을 가보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지 뭐야. 이 말을 들으니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이 좀 심하신 것 같다 싶었어요. 마테오 호른은 4,478m의 웅장한 높이인데 마테오 호른 앞에서 웅장함을 논할 정도라면 한국의 산은 이것보다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산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분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오셨나 보다 했어요. 그분들이 보여준 사진으로 대충 본 설악산은 그저 거대한 암석덩어리처럼 보였거든요. 유명한 알프스 산맥의 산들과는 다른 모습이라 색다르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큼 아름답다거나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뒤이어진 말이 제 신경을 꿈특하고 건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 오르기가 힘들었지? 쉽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뻔했어. 보기와 달리 힘들어서 말이야. 산악인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정복하는 것에 엄청난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산이나 오르기 힘든 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완등을 하려고 하죠. 저는 이분들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몽블랑과 킬리만자로를 등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악산이라는 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지도 않고 눈이 있는 산도 아닌데 오르기 힘들다고? 저게? 저는 인플루언서이기 이전에 산악인으로서 사진으로 보기에는 동네 뒷동산 같은 설악산이 대체 어떤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설악산을 검색했어요. 여러 가지 영상이 나왔는데 다른 영상들과 달리 유독 눈에 띄는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산이 아니라 어떤 남자의 얼굴이 커다랗게 나온 사진이었죠. 무심코 들어갔는데 그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 채널의 영상이 아니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이었는데 영어 자막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설악산에 가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모로 즐거운 활동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설악산의 수준과 난이도가 예상이 되었어요. 정말 오르기 힘든 산에서 이렇게 속 편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마테오 호른에서 만난 어른들은 설악산이 무척 까다로운 곳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름을 착각했다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영상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였어요. 높이도 그저 그래 보이고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마테오 호른과 달리 산의 외관도 빈약해 보였죠. 저는 더 이상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영상을 껐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설악산이 아니라 다른 산을 착각하신 게 아니냐고 여쭤볼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출근을 하니 이미 마테오 호른 등반을 시작한 상태이더라고요. 돌아오시면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생각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게 되었거든요. 저희 팀장님의 호출이 있었어요. 팀장님은 산악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모델링할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몽블랑 쪽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몽블랑 관계자들만 가는 것이었는데 자리가 남아서 특별히 저희 쪽 사람이 한 명 더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등반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팀장님은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올라가 봤으니 뭐가 위험한지도 잘 알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했지만 산악구조 시스템을 배우러 가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의아했습니다. 산악구조 시스템이 발전하려면 위험한 산이 많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산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의문을 제기했지만 팀장님은 직접 가서 보는 게 빠를 것이라 말씀하시며 비행기표를 건네주셨습니다. 당장 이틀 뒤에 출국인이 가서 짐을 싸라면서요. 저는 급하게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느라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부랴부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간 김에 SNS 게시글이나 여러 개 뽑아와야겠다는 생각이나 하면서 말이죠.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놀 곳도 많다고 하잖아요.
백날 첫날 산을 찍어 올려봤자 좋아요 하나 안 눌리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몽블랑 관계자들과 따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저보다 일찍 한국에 가서 설악산 인근으로 향한 상태였죠. 저는 제가 갈 곳이 설악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게 무슨 운명인가 생각하며 신기해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고 설악산이라는 곳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잖아요. 이 인연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궁금해하며 속초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사실 한국 땅에 발을 처음 내디뎠을 때 들었던 생각은 거봐, 내가 봤던 게 맞았네였어요. 한국, 특히 서울은 제 생각대로 도시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고 조금 달리니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시골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더니 농작물을 심은 것처럼 보이는 밭이 보였고 저 멀리 동산 같은 것들이 솟아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거리를 좁히니 동산처럼 보이던 것의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좀 넘게 달렸을까요? 어느새 제 주변으로는 산이 빼곡했고 산들은 나무로 빼곡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이 많은 곳을 처음 봐요. 제가 살던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지 한국처럼 수많은 산등성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산 하면 스위스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때부터 알았어야 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니 더욱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건 울창한 삼림으로 빼곡했던 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암석으로 되어 우뚝 솟아있는 산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산이라고 해야 하나 절벽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려 하고 있는 사이 버스는 속초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저는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던 몽블랑 측 사람들과 만나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 입구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놀랐어요. 평생 봐왔던 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는 돌만 있는 산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무도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우선 마테오 호른을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등반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모든 산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다 싶은 곳들은 전부 전망대죠. 그런데 한국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목적으로 산을 찾더라고요. 인구는 스위스보다 훨씬 적은데도 등산에 대한 열정은 훨씬 많은 것 같은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산이 쉽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설악산의 높이가 1708m라는 표지판 문구를 보니 역시나 싶더군요. 심지어 아주 예쁘게 등산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소풍 가는 공원처럼 보여서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호른도 그렇고 제가 다녀본 산들의 입구에 가면 비장함이 맴도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오를 수 있는 산은 산이라고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테오 호른에서 만난 파이어족들이 그날 술을 많이 마시긴 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함께 간 동료들과 함께 설악산 관계자들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희와 등산객들을 비교해보니 가장 큰 차이점이 눈에 보였는데 그건 바로 옷차림이었습니다. 한국 등산객들의 옷차림이나 장비는 전문 산악인 못지않았어요. 지금 당장 히말라야를 등반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삐까뻔쩍하게 입으셨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그냥 가벼운 운동화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가장 격식을 차린 사람 중에는 정장 신발을 신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니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 산을 오르는데 저러는 걸로 봐서 한국인들은 엄살도 심하다 싶었죠. 저는 이 정도 장비로 충분히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들처럼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쉽게 산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 섞인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실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도 전에 저희는 설악산 입구만 살짝 경험한 뒤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지루한 이론만 잔뜩 들었어요. 도움이 되는 내용임은 확실했지만 제 머릿속은 설악산을 등반하겠다는 목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빨리 설악산을 제 정복 리스트에 넣을 생각뿐이었죠. 다행히도 그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가 한국의 공휴일이었거든요. 관련 부서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 저희는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저희 일행은 각자 원하는 일을 하러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버스를 타고 서울로 넘어갔어요.
다들 어떻게 참고 있었는지 서울에 가서 해야 하는 일 리스트를 만들어 뒀더라고요. 설악산이 제 승부욕을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서울로 갔을 것입니다. SNS에 업로드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잘 안 되는 인플루언서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기 게시글을 포기하고 등산을 선택했으니 말이죠. 남들이 홍대 클럽을 선택했을 때 제 목표는 단 하나, 설악산 완등이었고 저는 호기롭게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샌들을 신은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어요. 산의 초입을 지나자 등산객들 사이에 간 격도 조금씩 넓어졌고 등산로도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었죠. 매일같이 보던 눈 덮인 산이 아니라 녹음이 우거진 숲에 들어오니까 머리가 개운해지고 폐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거의 폴짝폴짝 뛰다시피 하며 산을 올랐어요. 이 정도 기세라면 정상에 오르는 것도 금방이다 싶었죠. 아까 올라올 때 안내판을 보니 코스도 짧더라고요. 저는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파이어족들의 볼거리가 많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 하나에 수많은 자연적 요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히 숲이었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나무는 줄어들고 바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둔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조각품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람과 비에 의해 깎아내려가며 만들어졌을 풍경이라 생각하니 자연의 섭리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걸어가 보니 심지어 물이 졸졸 흐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은 만년설이 있는 산으로 눈이 있는 곳입니다. 식물이 살기 척박한 곳이고 동식물이 살기 무척 척박하죠. 즉 이런 풍경은 상상도 못해요. 눈에 햇빛이 반사되어 실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가보니 온 사방이 나무에 풀에 꽃이더군요. 저는 자연을 눈으로 담고 카메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등산한 지 2시간 동안 찍은 사진이 300장이 넘어 있었고 목표는 완등이라는 것을 상기한 채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샌들을 신은 발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산을 오르는데 샌들은 좀 심했지 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설악산이 낮다고 하더라도 나름 산인데 너무 무시했다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정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안내 표지판에는 정상이라는 문구가 2군데나 있었습니다. 산의 정상이 2군데라니 말이 돼?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라고 생각하며 아픈 발을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저는 길을 내려가는 분을 붙잡고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기 위해 붙잡은 분의 낯이 익더라고요. 어머, 아까 그 아가씨네. 저를 익숙하다는 듯 맞이한 그분은 산에 오르기 전 저와 함께 등산을 하기 시작한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산에 오르는 저에게 물을 한 병 건네주시면서 파이팅이라고 응원을 해주셨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헉헉거리면서 아직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분은 이미 완등을 하고 내려오시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실 텐데 지친 기색 하나 없으셨습니다. 저는 번역기로 정상이 얼마나 남았냐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딱 30분만 가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30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셨던 물은 다 먹은 지 오래라 목이 말라 죽겠는데 30분을 넘게 걸었는데도 정상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하산을 하는 분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아까 그 아주머니와 마찬가지로 30분만 더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가 겨우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되냐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걸 몇 번이나 당하고 나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분들에게 30분이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쫓아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30분이라고 했으면서 왜 나는 3시간을 걷고 있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길을 오르고 내렸으면서 지친 기색 하나 없는 당신들은 대체 몇 살이냐고도 묻고 싶었습니다. 20대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10대의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335 무리지어 산을 내려가는 그분들은 힘들어하기는커녕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엉덩이를 실룩이며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저런 여유를 부린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상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보이길래 하산하는 분에게 대체 정상이라는 표시가 왜 이렇게 많은 거냐고 여쭤보니 등산 루트가 여러 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루트마다 끝 지점이 따로 있다 보니
정상 표시가 여러 개라고 착각한 것 같다면서요. 애당초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따로 있었고 그런 곳에 가려면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악산은 동네 뒷동산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벽한 착각이었던 거죠. 정상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정상에 갈 자격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는 것처럼 보였던 루트는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잘 닦아둔 길이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자괴감을 느끼며 산중턱에 쓰러지듯 털썩 누워버렸습니다. 발은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발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에 오는데 샌들이 말이 돼? 레아 밀러 너 미쳤어?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했죠. 그런데 제 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밥 한 끼 먹지 않고 산을 올랐다 보니 체력이 바닥이 났던 거예요. 그 와중에 설악산에 누워서 맞는 오후의 볕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볕도 따뜻한데 바람까지 선선하고 그래서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지쳐서 쓰러진 걸 보여주는 게 창피해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 누워 있었더니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몸이 으슬으슬하니 추워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해는 거의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땀이 훅 나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포였죠. 저는 작게 소리를 내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산짐승이 내려올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작게 빛나는 불빛을 따라 조금씩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불빛이 희미해지더군요. 그러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맞는지, 저곳이 안전한 곳은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졌고 산을 오르다 사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스위스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데리고 수많은 산을 올랐던 어머니는 이런 위험이 있을 때마다 침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불빛을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왔던 길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포근한 날씨였는데 공기에는 습기가 가득했고 땅은 추적추적할 정도로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날이 어두워졌다지만 이 정도로 날씨가 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방금까지만 해도 불빛이 보였는데 시야가 뿌얘지더니 불빛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안개가 껴버린 거죠.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처음 설악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평화롭고 새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저는 고도가 낮다는 이유로 설악산을 쉬운 산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이곳의 지형은 매우 험준했고 지금처럼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를 가지고 있었죠.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저는 급한 대로 휴대전화를 꺼내 플래시를 비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휴대전화의 신호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잠에서 깬 직후 휴대전화를 써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안 터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산에서 휴대전화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높고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전파가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범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더니 그게 여기서까지 빛을 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살려줄 동아줄을 잡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동료는 서울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주변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현재 설악산 정상에서 조난당한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동료는 처음에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산에서 전화가 되냐면서 이런 장난치지 말라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울먹거리며 상황의 심각함을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동료는 그제서야 한국의 구조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히 희망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 주변에 뭐가 보이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안개로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었거든요. 동료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죠. 심지어 안개 때문에 기온까지 내려가서 몸이 많이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한국인 등산객들처럼 기능성 옷도 아니고 평소에 입는 면티에 면 바지를 입고 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저는 오들오들 떨면서 몸을 웅크렸고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뺨을 수시로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휴대전화로 불빛을 켜놓고 있기는 했지만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조난 신호탄도 아닌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싶던 그때 어디선가 환한 불빛이 나타나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아 밀러 씨,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여기에 있음을 알렸어요. 그리고 구조대가 저를 찾아낸 순간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응급실에 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회복은 둘째치고 저를 어떻게 찾은 것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행운의 여신이 내 편이라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인가 싶었는데 이건 제 운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산악구조 시스템을 배우러 한국까지 온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에는 CCTV가 촘촘하게 깔려 있었고 모든 카메라들이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대는 제가 조난당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제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제가 어느 지점에서 사라졌는지를 찾아낸 것이었죠. 저는 수백 군데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이걸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산도 예산인데 이걸 유지 관리하려면 그만한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동료에게 전화를 걸고 CCTV를 뒤지지 않았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쉽고 편리한 방법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설악산에는 긴급 구조용 무선 기지국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었고 등산로에 비상벨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설악산의 안전장치에 비상 대피처가 있었어요. 안개가 껴서 안내문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산에 오르기 전 위험이 생겼을 때 몸을 피할 곳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지는 않아도 됐겠죠. 게다가 가장 놀랐던 건 야간 수색용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분들이 제 카메라 불빛을 보고 찾아오신 줄 알았는데요. 이건 별 도움이 안 됐더라고요. 모든 게 열화상 카메라 덕이었고 촘촘히 설치된 CCTV와 구조대원분들의 발빠른 조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구조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저를 눕히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큰 문제 없이 무사히 구조되어서 다행입니다. 푹 쉬세요. 저는 밤늦게 저 때문에 위험한 산을 누볐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제 걱정을 해준 구조대원분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저런 거창한 장비 없이도 산을 정복하는 걸 보여주겠다며 오기를 부린 것도 저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부끄러우면서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제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의 구조 시스템을 겪어보니 이건 제대로 배워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저희는 한국처럼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시스템이 없어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일행 사이에서조차도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법이 있나?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산악인들이 겪는 위험은 산악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입장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등산객들을 보셨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등산 사랑은 익히 봐서 알고 있어요. 산을 얼마나 오르내리셨는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것 같은 분들이 체력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말이죠. 제가 사는 곳이나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산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들이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저희도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관계자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영토의 70%가 산입니다. 그만큼 산은 한국인들과 가까운 존재죠. 한국인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을 때 산을 찾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싶어서 산에 오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산은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과 공존하는 대상이며 우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죠. 저와는 전혀 다르게 산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설악산을 정복해서 사람들에게 으스대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데 한국인들에게 산이란 휴식처였어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국인들과 산이 오래도록 안전히 공존할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주변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들어가는 부모님들과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 산 아래에 있는 식당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잔하며 서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들이 말이죠. 저는 제가 산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자연은 함께 공존하며 어우러져야 하는 곳인데 저는 그 자연을 동경하기만 할 뿐 자연에 스며들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만큼은 저도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친 뒤 자유 시간이 주어지자 신발끈을 동여매고 가방을 두둑이 채운 뒤 산을 올랐어요. 단단한 밑창을 가진 신발로 오르니 발걸음이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길로 가보자 해서 길을 바꿔보니 폭포수 같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산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빙하수가 만든 호수 정도밖에 없거든요. 저 위를 보면 암석이 있는데 아래를 보면 나무가 있고 가운데를 보면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다니 저는 처음으로 완등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산을 구석구석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신기했는지 아주머니들이 오이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젤리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람쥐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음식들을 가방에 채우고 나니 자리가 없어서 주머니까지 불룩해질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난당했던 상황과 덧붙여 SNS 게시글로 업로드했죠. 솔직히 별 기대 안 하고 올린 영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게시글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무엇보다 이번 게시글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제가 추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아마 SNS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욕심이 담기지 않은 영상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게시글이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어요. 좋아요 수가 순식간에 올라가더니 10,000개가 넘었고 점점 넘더니 50,000개 이상이 찍혔습니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죠. 저게 한국이라고? 한국에 저런 자연이 있었다는 거야? 왜 아무도 한국에 저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 난 서울에만 있었는데 이런 한국에 다시 갈 이유가 생겼잖아? 나 스위스 사람인데 SNS가 생기면서 스위스보다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 당황스러워. 저 사람들 산에서 피크닉을 하는 거야? 공원이 아닌 산에서 피크닉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야. 덩달아 제 팔로우도 늘어났고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게시글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관심에 얼떨떨한 상태로 스위스로 돌아온 저는 예전처럼 일에 복귀하려 했지만 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SNS를 본 한 출판사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인상 깊게 보았다며 한국에서의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준 것이었어요. 한국에는 악소리 나는 산들이 많은데 이야기 사람이 힘들 때 내는 소리인 악과 비슷하다며 악소리 날 정도로 힘든 산을 탐방하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수기를 써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곧장 직장에 사표를 냈고 현재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치악산, 관악산, 북악산 등등 갈 곳이 한 2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설악산에 가본 만큼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정상에 가보려고 해요. 허가증도 내고 암벽 등반까지 제대로 준비해서 말이죠. 대신 이번에는 각 산에서 등산객들의 문화를 함께 즐겨보려고 해요. 전에 보니 막걸리라는 술을 아주 맛있게 드시던데 등산 후 마시는 막걸리가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준 한국의 산에게 무한 애정을 가지게 된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한국의 모든 산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 중국인이 프랑스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한 프랑스 여성이 중국인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더니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다며 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대학원에서 도시공학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리엔느 몽투아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양쯔웬이라는 중국인 친구와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중국은 대륙에 위치한 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지 저와 양쯔웬은 닮은 부분들이 꽤 있었고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양쯔웬이 제 인생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저는 양쯔웬을 저의 절친이라 여겼고 그녀가 하는 말들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양쯔웬의 거짓 얘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양쯔웬의 입에서 나온 대부분의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것은 한국에 대한 말들이었어요. 양쯔웬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깔려 있다고 했고 또 고작 그런 국가인 주제에 대국인 중국을 질투해서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심지어는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세상에 설마 그런 끔찍한 민족이 있겠냐며 양쯔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양쯔웬은 어떤 중국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여주더군요.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이 중국인 옛 학자인 공자가 사실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복도 사실은 중국의 전통 의상인데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옛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자기가 중국 황제의 옷을 입고 한국 시찰을 한번 하고 와야겠다는 소리를 했죠. 그 유튜버의 동영상 밑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두었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저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겉만 번지르한 빈민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원에서 학술교류 일환으로 대학원생 한 명을 1년간 한국에 보내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마리엔느 네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구나. 한국은 도시공학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이니 너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무려 1년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하다니요? 저는 혹시 제가 교수님에게 밉보인 일이 있었는지 서둘러 저의 지난 날들을 점검해 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교수님에게 이런 하찮은 취급을 당할 만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속상하고 참담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지금 이 순간 제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양쯔웬을 만나러 학생회관에 갔죠. 그리고 역시나 양쯔웬은 제 마음을 100% 이해해 주며 절 위로해 주었어요. 대체 왜 교수님은 너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신 걸까? 한국은 중국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국가인데 말이야. 차라리 네가 부유하고 위대한 선진국인 우리 중국으로 보내는 거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며 양쯔웬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오열했죠. 앞으로 제게 펼쳐질 끔찍한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주변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저희에게 묘한 시선을 보냈지만 당시에 저는 그들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중국인 양쯔웬의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멍청한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의 시선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양쯔웬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저는 바보같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저는 한국을 단단히 오해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제 예상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분명 양쯔웬은 한국이 노숙자가 넘쳐나는 가난하고 천박한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첫인상은 유럽연합을 이끄는 우리 프랑스와 같은 수준, 아니 어쩌면 프랑스를 능가할 정도로 훌륭했고 그날 이후 저는 양쯔웬이 여태껏 제게 주입해온 가짜 정보와 실제 한국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며칠 뒤 1년간 학술 교류를 하게 될 한국의 대학원에 처음 나가는 날이 찾아왔고 저는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로 한국 대학원에 첫 발을 들여놓았어요. 왜냐하면 양쯔웬이 저에게 한국인들은 성격이 너그럽지 못해서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주머니 사정들이 좋지 못하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일상이라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대학원 동기들과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게 된 한국 친구들은 양쯔웬의 말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한국 친구들의 빼어난 외모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매끈하게 윤이 나는 피부와 좋은 향기가 나는 머릿결, 총명한 눈빛은 물론 반듯한 이목구비와 깨끗하고 정갈하게 관리된 손톱까지. 그야말로 부티가 좌르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어딜 봐도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게다가 한국 친구들은 외국인인 제게 불친절하기는커녕 뭐 도와줄 것은 없는지 항상 살뜰하게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바로 핫팩이나 따뜻한 커피를 챙겨주었고 혹시라도 혼자 한국에 오게 된 제가 외로울까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대학원생들은 영어에 능통해서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나 외국 원서들을 막힘없이 읽었고
한국에서 개발한 3D 프린터기와 열절단 레이저기, 학습용 드론 등 최첨단 학업 보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연구 결과들을 성취해내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한국 친구들의 IQ가 높기도 하지만 이런 훌륭한 학습 환경이 뒷받침되는 덕분에 한국의 공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볼 때 단 한 번의 막힘 없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신세계와 같이 느껴졌어요. 프랑스의 인터넷 속도가 거북이 수준이라면 한국 인터넷 속도는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준이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그 쾌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힘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연구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했고요. 들어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물론 게임도 세계의 최정상을 찍을 만큼 정말 잘한다던데 그게 다 이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덕분인 것 같았어요. 실력의 기술이 더해지니 한국인들이 모든 분야의 정상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한국 친구들과 친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날 저녁 저희는 종로로 향했죠. 종로에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프랑스도 음식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다채로운 음식을 자랑하는 나라더군요. 먼저 저는 찹쌀 꽈배기를 먹어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프랑스의 빵인 크로아상과 비슷하게 생긴 그 빵은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한 게 딱 입에 넣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맛이었어요. 이어서 바로 옆 포장마차에서 파는 호떡도 먹어보았는데 방금 막 만들어서 그런지 바삭바삭함이 생생하게 살아있더군요. 저는 프랑스인이라서 평생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살아왔고 그 때문에 웬만한 다른 나라들의 음식을 먹고는 잘 감탄하지 않는데 한국식 디저트들은 저에게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타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잘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영국의 바로 옆 나라이고 그 때문에 프랑스인 대부분이 영어를 잘하면서도 외국인과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프랑스어가 영어에 비해 뒤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런 프랑스 출신인 제가 한국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감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음식이 뛰어나게 맛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빨리 또 다른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했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재미있다는 듯 웃더니 저를 빈대떡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각종 전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라서 그런지 가게 디자인을 한옥 스타일로 해두었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빈대떡집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옥 스타일의 가게에서 한국의 전통 술과 음식을 먹으니 꼭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절로 흥이 났거든요. 물론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빈대떡과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막걸리의 조화도 일품이었고요. 멋들어진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자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 어느새 늦은 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정신을 놓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길거리가 우범지대로 변해버리거든요. 소매치기범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본이고 무장 강도가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죠. 한국에 온 뒤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이었고 저는 당연히 한국의 밤거리도 프랑스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는 우리나라도 아닌데 만약 강력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 친구들이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배가 너무 부른데 청계천에 가서 조금 걸으며 소화를 시키고 집에 가자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늦은 밤에 산책을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며 저는 기겁을 했죠.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냐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밤거리가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묻더군요.
도심 한복판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은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도 많고 가로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해도 범죄가 발생할 만한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환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한국은 예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 조직폭력배들의 씨를 말려왔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은 다들 기본 생활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국 친구들의 말에서는 일체의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속는 셈치고 그들과 함께 청계천에 가보기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시원하고 아름다운 청계천과 안전한 서울의 밤거리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답니다. 한국 친구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청계천에 설치된 조명들은 오색빛을 은은하게 내뿜으며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희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느긋하게 산책을 했으며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늦은 퇴근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기도 했죠. 신기하게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함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렇게 아늑하고 평화로운 밤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기는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자기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지 않겠냐는 거였죠. 마침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그렇게 저는 그 친구 혜인이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택시에 탄 혜인이는 기사 아저씨에게 자기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는 보통 하층민들이 아파트에 살거든요. 상하수도도 엉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쥐와 벌레가 들끓고 각종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 공간이 바로 프랑스의 아파트죠. 게다가 전에 양쯔웬도 한국의 아파트는 중국의 아파트와 달리 후줄근하고 수준 낮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악평을 쏟아낸 적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기숙사에 갈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혜인이네 아파트에서 저는 두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구질구질하다는 양쯔웬의 말과 달리 혜인이네 아파트는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우선 외벽 디자인이 매끈하게 빠져 있고 단지 내부의 분수와 대리석, 소나무, 각종 조형물로 이루어진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귀족이 사는 궁전 같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아파트가 외부만 이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은 기본이고 골프장과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카페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경하던 저는 혜인이에게 혹시 너 엄청난 부자였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혜인이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많고 심지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도 고급 아파트는 이런 시설들이 다 있을 텐데? 라더군요. 당연히 프랑스 고급 주택가에도 이런 시설들은 있지만 저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고 혜인이가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이런 곳에 산다는 건 이게 한국의 기본 생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대체 그동안 나는 왜 한국이 빈민한 국가라고 생각해온 것인지 또 양쯔웨는 나에게 왜 그렇게 한국 비하 발언을 해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제 표정이 굳어지자 혜인이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친하게 지냈던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 알려준 것들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혜인이는 그 중국 친구가 제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거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거나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등 괴상한 주장을 하곤 해. 하지만 그건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탄로날 거짓말에 불과하지. 먼저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침략을 받은 적은 있어도 중국의 속국이 되었던 적은 없어. 그리고 한국의 조상들은 옛부터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왔지. 예를 들어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실 때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훈민정음의 첫 장부터 정확하게 밝히셨어.
한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것들과 구분짓고 온전히 지켜낸 이유는 한국 문화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혜인이는 그와 반대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문화를 제 손으로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과거 중국이 서양 열강에 침략당하던 시절,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겼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건 바로 중국의 문화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이었죠.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는 남아있는 문화 자산이 없고 그 때문에 한국의 훌륭한 문화에 군침을 흘리며 무지성으로 중국 주변국의 문화는 모조리 다 중국 것이다 라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를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국민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고 인터넷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런 중국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대체로 무시를 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하니까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주입하는 망상에 가까운 내용들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세뇌당하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보잘것없는 실체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조작된 가짜 자료들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인들 중에는 아직도 문맹인 사람들도 많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정보의 정확성을 판가름할 능력도 없다고 했죠. 결국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을 동경하며 여전히 석기 시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전 세계의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었어요. 혜인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뇌가 정지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양쯔웬의 거짓말에 바보같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화가 났죠. 물론 양쯔웬도 중국 정부에게 세뇌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쯔웬 같은 중국인들 때문에 지금도 한국은 세계의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비난을 듣고 있을 테고 한국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야욕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저열한 국가라는 양쯔웬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저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혜인이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한국같이 수준 낮은 나라에 오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어. 실제 한국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훌륭한 나라인데 말이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한국을 오해하고 멋대로 과소평가했던 거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한국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보다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야. 잠시라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는 중국인들의 얕은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을게. 혜인이는 너그럽게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편히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맵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불닭볶음면도 먹고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고 쾌활하고 상냥한 한국 친구들과 악취 없는 한강 공원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한국에서 지내며 저는 프랑스에서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한 제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 다시 한번 한국에서 지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좋았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프랑스로 돌아갈 짐을 챙기며 저는 문득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양쯔웬이 떠올랐어요. 대체 그 중국 여자애는 왜 제게 그런 몹쓸 거짓말을 한 것이며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궁금했죠. 그러다가 이대로 그냥 프랑스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쟁이 양쯔웬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저는 결국 비행기 티켓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새로 구입한 티켓은 중국을 경유하여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양쯔웬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인류 선진국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양쯔웬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양쯔웬이 묘사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대자로 누운 노숙자들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끔찍한 악취도 풍겨오고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도 특유의 악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더군요.
그건 마치 콧구멍을 뚫고 뇌를 찌르는 듯한 생애 처음으로 겪어보는 최악의 냄새였어요. 게다가 중국의 건물들은 거치장만 요란하지 실속은 전혀 없더군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충격적이게도 실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들 중 하나였어요. 2019년 상하이에서 건물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후난성의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져 무려 52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당시 격리시설로 사용되던 7층짜리 호텔은 붕괴 조짐을 보인 지 단 2초 만에 폭삭 무너져 버리기도 했죠. 심지어 현재 중국의 주거용 건물 중 무려 6억 채가 공실로 비어 있다고 해요. 이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것을 뜻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가 중국이라던 양쯔웬의 주장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지표였죠. 6억 채의 공실이라 웬만한 국가 사람들이 가서 살아도 되는 수준인 거죠. 저는 거짓말쟁이 양쯔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중국의 참담한 모습을 카메라에 모조리 담았어요. 이 사진과 영상들을 증거로 들고 가서 양쯔웬에게 따질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양쯔웬을 참교육할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찾아왔답니다. 프랑스 대학원에 복귀한 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자연스럽게 양쯔웬을 발견할 수 있더군요. 양쯔웬은 여전히 그 특유의 듣기 싫은 커다란 목소리로 프랑스 대학원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위대한 중국이 키워준 나라야. 한국에서 뛰어난 인물들의 조상을 살펴보잖아? 그럼 대부분이 중국인이거든. 다시 말해 한국의 근본은 우리 중국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원래 한국은 가난하고 냄새나고 무식한 사람들만 바글거리는 열등한 국가였는데 중국이 안쓰럽게 여겨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감사하기는커녕 중국의 전통 문화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중국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양쯔웬이 또 다른 거짓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쯔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양쯔웬은 누구냐고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더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잔뜩 당황한 얼굴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묻는 양쯔웬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뭐, 한국이 중국을 모방해? 야, 사기를 칠 거면 좀 말이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잘 나가는 한국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후진국 중국을 모방하겠냐? 그 반대라면 모를까. 한국의 선진 문화를 모조리 카피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훔치려고 하는 것은 열등한 중국인들이 하는 짓이잖아. 제 말이 끝나자 양쯔웬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뭐야, 그럼 그동안 양쯔웬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선동하고 다닌 거야? 중국인들 인성 안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줄은 몰랐네. 라며 웅성거렸죠. 그러자 양쯔웬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뜬금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마리엔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국이 후진국이라니.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강대국이라고. 상식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땅 크기 차이가 얼만데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역시나 양쯔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이때를 대비해 중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허름하고 낙후된 건물들과 길거리를 가득 채운 노숙자들까지. 중국의 실체를 마주한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제가 이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올 줄 예상 못했던 양쯔웬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얼굴에 철판이라도 두른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건 한국인들이 조작해서 만든 가짜 사진들이야. 진짜 중국은 이렇게 후지지 않다고. 우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란 말이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우겨대기만 하는 양쯔웬의 모습은 이제 안쓰럽기까지 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냥 한국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해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죠. 그러자 양쯔웬은 당장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더니 자기는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 일단 화장실에 가겠다며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학생들은 가서 영영 돌아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양쯔웬을 조롱했고 그날 이후 양쯔웬은 대학원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답니다. 참으로 비참한 거짓말쟁이의 최후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양쯔웬은 저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때문에 한국을 오해하고 있던 친구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괜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한국인들이 정말 안 됐다고 느껴졌고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학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하나 업로드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최근 중국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 실제로 거주해본 사람으로서 이를 바로잡고 싶어. 그래서 한국 바로 알기 동아리를 만들었어. 혹시 한국의 선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연락 줘. 한국은 콧대 높은 우리 프랑스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단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중한 한국이 중국의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인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나요? 여우튜브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즐겁고 재밌는 사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길었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